주고 계십니다. 선재규 선임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중국과 러시아 푸틴 국빈 방문 첫날 어제 정상회담을 한 거죠. 이 얘기 좀 전해주실까요? 네, 정상회담하고 그 공동 성명도 발표를 했습니다. 네. 그 관영통신 타스가 전했는데 그 내용에는 뭐 북한 문제, 그다음에 우크라이나 전쟁, 그다음에 미국에 대한 내용 등이 이제 포함이 됐습니다. 북한 네. 쪽에서는 북한과의 대결을 고조시켜서 한반도 긴장 고조를 낳을 수 있는 그런 미국과 동맹에 의한 군사적 위협에 반대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덧붙여서 인도太平洋에서 나토의 파괴적 정책과 보조를 맞추려는 그 미국의 인태 전략에 대한 부정적 영향을 주목한다는 점을 지적을 했습니다. 네. 또 이 양국 수교 75주년 뭐 이런 걸 좀 강조하는 얘기도 있었던 것 같은데. 그렇죠. 네. 이제 신중국 그 창설 75주년에 양국 수교 75주년이라는 점이 이제 거듭 강조됐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이번 그 두 회의에서 가장 핵심 의제 중에 하나가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인데, 네. 거기에 대해서도 여한 조치로 중단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좀 강조했고요. 그리고 통제 불가능한 국면으로 넘어가지 않도록 대화 중요성을 강조한다는 점을 덧붙였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게 이제 그 러시아 입장을 이제 반영을 한 건데, 이른바 안보 불가분의 원칙을 고수하는 데서 근본적인 해결 방안이 출발돼야 한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이 안보 불가분의 원칙이라는 것은 한 나라의 안보를 위해서 다른 나라의 안보를 희생해서는 안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러시아는 이렇게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이유가 나토 동진을 견제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었다고 주장하는데, 네. 이거를 이제 중국이 옹호하는 그런 입장을 거듭 확인한 겁니다. 미국에 대한 입장도 있었겠죠. 미국에 대해서도 네. 뭐 아주 강하게 비판을 했습니다. 그 절대적인 군사적 우세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 전략적 안정을 파괴하는 기도를 엄중히 경고한다고 했고요. 그리고 뭐 여러 가지 뭐 오커스, 아태 동맹에 대한 미사일 제공 계획 같은 거, 나토하고의 어떤 그 연계 강화 이런 것들을 뭐 거듭 비판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태 지역에 대해서는 이제 특히 어떤 제3자도 겨냥하는 군사동맹에 반대한다. 그러니까 이제 중국을 겨냥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미국의 냉전적 사고와 진영 대결 모델이 모든 국가의 안보를 위험하게 하는 행위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네, 공동 성명을 발표를 했고요. 내용에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짚어봤습니다. 이번 방중에 이 푸틴 대통령이 경제산업계 인사를 대거 동행한 점도 눈에 좀 띕니다. 그렇습니다. 네. 푸틴도 이제 5기 들어가면서 이제 주요 그 강요들을 바꿨죠. 전부 대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경제 기업인들을 많이 데리고 갔는데 특히 에너지 쪽 인사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대해서 이제 분석은 서방 제재 때문에 러시아가 지금 고립 위험이 커졌죠. 그래서 그런 경제 돌파구를 중국에서 찾겠다는 그런 계산이 깔린 걸로 분석이 됩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언급한 내용들이 있습니까? 그리고 이제 최근에 네. 미국이 특히 중국 IT하고 자동차, 전기차 아주 규제를 강화를 했죠. 그래서 그걸 의식한 것 같습니다. 네. 푸틴이 어제 시진핑하고 회담한 뒤에 중국 자동차하고 가전업계 러시아 그 시장 확대를 적극적으로 환영한다 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자동차 생산에서 중국하고 협력하자고 했고요. 그다음에 그 러시아 중국 우호 평화발전 러시아 측 위원장도 같은 얘기를 했습니다. 러시아 영토에서 중국 자동차 생산을 시작하다. 그리고 다음 달부터 중국 업체들하고 논의를 시작하겠다고 했습니다. 이제 이렇게 미국이 중국 전기차 견제하는 거를 이제 러시아가 이제 중국하고의 연계로 돌파구를 마련하겠다는 그런 의지입니다. 현재 양국이 뭐 협력하고 있는 부분들도 좀 강조를 하면서 앞으로 더 해나가겠다 이런 얘기도 뭐 굉장히 내용이 많습니다. 네. 뭐 생명공학 뭐 이런 뭐 제약 우주 탐사 그다음에 이제 특히 북극해 항로 같은 것도 공동 이제 개발을 하고 있다는 점도 강조했고요. 네. 여기에서 러시아 매체가 푸틴이 이번에 아주 완벽한 최고의 패를 갖고 중국에 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특히 경제 에너지 분야 수행단이 역대 러시아 중국 정상회담에서 최대 규모의 하나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특히 이제 그 푸틴이 시진핑하고 회담할 때 두 나라 교역의 90% 가량이
달러가 아닌 루블화나 중국 위안화로 결제되고 있다는 점도 강조한 걸로 그렇게 나타났습니다. 네. 이제 일정이 어떻게 됩니까? 조금 전에 네. 이제 하얼빈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러시아 중국 엑스포 개막식 참석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특히 이제 러시아 극동 발전 방안을 중점 논의할 예정인데 지금 푸틴이 하얼빈에서 하얼빈 군사대학을 방문하는데요. 여기는 미국 제재 대상입니다. 이것도 이제 미국에 봐라 우리 뭐 전혀 그 신경 쓰지 않는다는 식의 이런 것들도 강조한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 블룸버그는요. 푸틴이 에너지 기술 금융에서 그동안 이제 유럽 시장에 많이 의존을 해왔는데 전쟁 이후에 제재 때문에 이게 안 되니까 이거를 중국으로 완전히 대체하려는 그런 목표를 계속 추진할 것 같다. 그러면서 이제 우크라이나 사태가 이제 장기화되는 와중에 러시아의 유일한 선택지는 역시 중국이다. 이렇게 또 분석을 했습니다. 중국과 러시아 정상의 만남 어떤 이야기들이 있었는지 오고 갔는지 또 일정은 어떻게 되는지 지금까지의 상황들을 짚어봤습니다. 다음 얘기해 보겠습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우크라이나의 러시아 본토 타격을 묵인하는 듯한 입장을 취했다. 어떤 내용입니까? 그동안에는 미국이 뭐 미사일 같은 거 줄 때도 도달거리를 일부러 짧게 해가지고 러시아 본토라든가 크림반도를 공격하지 못하도록 해왔는데 이제는 입장이 좀 달라지는 게 그런 그 조짐이 완연합니다. 네. 아시다시피 지금 러시아 봄철 대공세 때문에 우크라이나가 많이 지금 밀리는 상황이죠. 그래서 그런지 블링컨 국무장관이 그저께 키이우에서 회견을 했는데요. 러시아 본토 공격에 대해서 이제 기자들이 물어보니까 궁극적으로 이거는 우크라이나가 스스로 결정할 문제다.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우크라이나가 확실히 승리할 수 있도록 미국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했고요. 이게 그러니까 말씀해 주셨던 무기 사용 제한이 좀 완화될 수 있느냐 이런 질문을 그러니까 했던 겁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네. 거기에 대해서 이제 스스로 우크라이나가 결정을 한다니까 뭐 우회적으로 그건 뭐 본토 공격하는 거 뭐 굳이 반대하지 않는다는 그런 뜻으로 풀이가 되는데 이렇게 되면 이제 이게 뉘앙스가 달라지죠. 그동안에 미국도 그렇고 서방도 전부 우크라이나가 그 러시아 본토를 공격하지 못하도록 상당히 단속을 해왔죠. 네. 그랬는데 최근에 이제 많이 전세에서 밀리는 것도 있고 그리고 또 최근에 보면은 그 지난달에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그 신형 에이테크스 지대지 미사일을 제공했는데 이게 도달거리가 300km가 넘습니다. 네. 이렇게 되면 이제 러시아 본토도 공격이 가능한데 이렇게 해서 이제 우크라이나가 어떤 그런 그 어떤 그 공격력을 좀 강화한 상태에서 브링컨도 이렇고 또 그 전에는 영국 외무장관도 같은 얘기를 했습니다. 영국이 준 그 무기로 러시아 본토를 공격하는 거 뭐 그건 자기들이 알아서 할 거다 이런 식의 얘기해서 서방이 조금 좀 입장을 바꾸는 걸로 보인다는 그런 관측이 지배적입니다. 영국과 이 미국 당국자들의 이딴 발언이 일단 우크라이나가 장거리 타격 역량을 갖춘 상황에서 그렇죠. 이런 게 나왔다라는 그리고 또 정도. 러시아가 지금 네. 봄철 대공세를 강화하고 있고 이런 상황에서 이런 발언이 나와서 이거 이제 나토가 좀 더 개입하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약간 우려들이 제기가 됩니다. 네. 다음 얘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미국 상원이 초당적으로 만든 인공지능 정책 로드맵이 공개가 됐다. 자세한 내용 좀 살펴볼까요? 그 척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가 그저께 공개를 했습니다. 네. 이거는 뭐 미국 상원에서 뭐 민주공화당이 뭐 초당적으로 추진을 했다는 점을 강조를 했고요. 뭐 여러 가지 AI의 어느 기능이라든가 잠시적인 피해 규명을 위한 어떤 조치 같은 것. 그다음에 또 미군이 AI 경쟁력에서 어떤 그 우위를 유지하도록 그렇게 하는 방안.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위해서 그 AI 연구 개발에 한 320억 달러 우리 돈으로 44조 원을 지원하도록 촉구하는 내용도 들어가 있습니다. 네. 그 AFP 통신은 유럽 연합이 앞서서 올해 초에 비슷한 AI 규제법을 통과시켰는데 여기에는 이제 자금 지원은 포함되지 않았다는 점을 또 비교를 했습니다. 이번엔 그러면 그 자금 지원이 포함됐다는 이 부분이 상당히 그 유럽 연합 규제법은 네. 주로 이제 규제 쪽에 초점을 맞췄는데 미국은 육성 쪽에 더 지원. 비중이 실려 있다는 그런 분석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관련 이미 어떤 AI 관련 법안들이 몇 개가 이제 올라가 있는데요. 사실 그동안에 뭐 이게 좀 지지부진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슈머 얘기도 연내에 이거를 입법화시킨 걸 박차를 가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제는 연내 입법이 마무리되길 기대한다 언급했으니까 이 흐름들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보는 데 의미가 있을 것 같네요. 네. 이 로드맵 만드는데 참여했던 공화당의 마이클 네. 라운스 상원의원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중국이 AI 부문에서 미국보다 10배 이상
투자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그런 게 없다. 그러니까 이걸 본격적으로 지원을 해야 된다는 점을 강조를 했고요. 더 이상 미국이 속수무책으로 방치하지는 않아야 한다는 점을 강조를 했습니다. 역시 중국의 견제. 그렇습니다. 네, 중국에 대한 이야기를 빼지 않았고요. 관련된 얘기 좀 해볼까요? 마이크로소프트가 미중 긴장 고조를 의식해서 이 중국에서 클라우드 컴퓨팅과 AI 부문의 현지인 직원들에게 미국 등 타국으로 전근하는 걸 고려하도록 요청했다. 이 얘기는 좀 뭔가 그렇죠. 강요를 한 겁니까? 아니면? 아니, 그러니까 이제 네. 월스트리트저널 보도인데요. 네. 이제 이번 주 초에 그 직원들한테, 그 중국인 직원들한테 당신들 그 여건이 허락하면은 네. 미국이나 아일랜드, 호주, 뉴질랜드 같은 데로 이동해서 일할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주겠다. 아, 기회를 제공한다. 그렇죠. 네. 근데 이제 기회를 제공한다고 하지만 뭐 어떤 의미에서는 그렇게 뭐 이제 회사 방침이라는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여기 대해서 그 마이크로소프트 대변인도 확인을 네. 했습니다. 글로벌 정책의 일환이다. 네. 이런 얘기하고 더 이상은 얘기 안 했는데요. 지금 보면은 대상 직원이 머신러닝을 포함해서 클라우드 컴퓨팅 관련 직종에서 일하는 한 700명 내지 800명 정도의 중국인, 중국 국적 직원이라는 겁니다. 네. 이 배경이 좀 관심이 쏠리잖아요. 미국과 중국의 이 분쟁이 계속해서 좀 심화되는 가운데. 여러 차례 네. 말씀드렸지만 바이든 행정부가 지금 중국 첨단 AI 개발 막으려고 지금 계속 조치를 강화하고 있죠. 그리고 또 이제 뭐 백악관이 지금 들리는 얘기는 그 미국의 클라우딩 컴퓨터 그쪽 전문 마이크로소프트 포함해서요. 중국 고객사의 AI 반도체 칩 접근권을 부여하려면은 별도의 라이선스를 받도록 하는 지금 방안도 추진하는 걸로 그렇게 알려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뭐 여기 대해서 이제 장기적으로 지금 이렇게 쉽게 풀리지 않을 걸로 보고 장기적인 대책을 마련하는 것 같습니다. 중국에서 근무하는 인원이 상당히 좀 많은가 봅니다. 지금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네. 경우는요, 아태 연구개발 부분에 한 7,000명 정도가 있고, 이제 그 중에 이제 아까 말씀드린 한 700~800명도 이제 거기 포함되는 건데요. 이 아태 연구개발 부분이 상당히 핵심 부분이라고 합니다. 전 세계적인 클라우드 컴퓨팅, 뭐 게임 부분에서 핵심 투자 연구도 이쪽에서 많이 담당을 하고 있다고 그렇게 월스트리트저널이 전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얘기 넘어가 보죠. 유럽연합이 난민 추방과 이 회원국 간의 강제 분담을 골자로 한 새 이민 협정을 시행하기로 확정했다. 내용이 어떻게 됩니까? 그동안에 이제 저쪽 아프리카하고 중동에 가까운 유럽연합 회원국들이 불만이 많았습니다. 그리스, 네. 몰타, 이탈리아. 계속 난민이 넘어오니까 뭐 너무 힘들다 그래가지고 이제 유럽연합에 대해서 불평이 많았거든요. 왜 우리만 이렇게 덤태기 쓰느냐? 좀 분담하자. 네. 이랬는데 이제 그래서 이제 유럽연합 쪽에서 이제 이거를 2020년 9월에 초안을 만들어가지고 그동안에 뭐 밀고 당기고 해가지고 3년 한 8개월 만에 입법을 끝냈습니다. 그래서 그저께 유럽연합 이사회가 이른바 신이민 난민 협정 공개를 했습니다. 네. 이게 이제 크게 두 가지인데요. 망명 신청 자격이 없는 인원을 본국에 신속하게 이제 돌려보내는 거. 그리고 또 하나는 회원국 간 이게 핵심이죠. 회원국 간 수용 분담 의무화 이 두 가지로 이제 구성되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말 그대로 말씀해 주시면 너무 부담스럽다. 그렇죠. 분담하자라는 게 골자인데. 지금은 이제 망명 네. 신청을 하면 한 1년 정도 심사를 했는데 이거를 12주 정도로 단축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심사 기간에 개별 사례에 대해서 이제 구금할 수 있도록도 하고요. 그리고 필요하면은 바로 돌려보낼 수 있도록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법적 기반을 그동안에 이제 이게 뭐 인권 탄압이라고 비판이 많았는데 여기에 대한 법적 기반도 마련을 했습니다. 네. 그런데 반대하는 국가들도 있었잖아요. 그럼요. 네. 이제 분담하는 부분에 대해서 불만들이 많습니다. 지금 보면은 체코하고 슬로바키아 같은데, 폴란드, 헝가리 같은데 이런 데서 우리가 왜 이거 우리도 버거운데 부자 나라들이 해라 이런 식으로 불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유럽연합 쪽에서는 일단 이게 이제 이행 방안을 이제 곧 마련을 하려고 하는데 이 반대들이 많기 때문에 이게 이제 시행 초기부터 좀 문제가 많을 걸로 관측이 됩니다. 그리고 또 이제 새 협정이 난민을 막는 데 지나치게 초점을 맞춘 바람에 인권 침해 우려도 계속 지금 나오는 상황입니다. 참 쉽지가 않습니다. 다음 얘기 해보겠습니다. 이제 영국 얘기인데요. 첫 식품 안보책을 공개했다. 이제 안보 얘기가 상당히 여러 산업 부문에
많이 요새 등장하는 것 요새 같은데. 국가 안보는 뭐 그야말로 코에 걸면 코걸이고 뭐 그런 식입니다. 네. 수낙 영국 총리가 이제 며칠 전에 이른바 식품안보 강화안을 공개를 했는데 총리실에서 농민 대표들을 만나서 기후 위기, 그다음에 지정학적 위기가 전혀 없이 심각해서 경제정책 최우선 순위를 식품 자금력 높이는 데 두겠다고 이렇게 다짐을 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이른바 영국에서 처음으로 식품 안전 지수도 공개를 했습니다. 네. 이걸 보면요, 특히 청과류 수급 차질이 심각한 모양입니다. 과일 같은 경우는 자금률이 17%밖에 안 되고요. 채소도 55%. 그 전반적인 농업 자금률이 한 60% 이상이니까 이것도 지금 계속 떨어진다는 게 영국 농민들의 걱정인데요. 그래서 이제 이거 안 되겠다 싶었던지 이제 이런 거를 좀 정부 차원에서 지원하겠다는 겁니다. 기후와 뭐 지정학적 위기라고는 하는데 이렇게까지 떨어지는 이유도 좀 궁금하고요. 대책은 뭐가 있을까요? 사실 기저에는 역시 선거입니다. 네. 올해 안에 이제 선거가 지금 예상되는데 지금 아시다시피 집권 보수당이 지금 굉장히 몰립니다. 그 농민, 그러니까 노동당이 지금 뭐 굉장히 지지가 많고 특히 농민표가 노동당에 몰리니까 이제 수낙 총리가 안 되겠다 싶으니까 농민들을 좀 이렇게 우리 좀 잘할 테니까 우리 좀 봐달라 이런 것 같습니다. 기승전 선거네요. 요즘에 어떤 얘기를 해주시면 네. 그 밑바탕에는 선거인 그렇습니다. 경우가 좀 많네요. 네, 다음 얘기 봅니다. 사우디 국부펀드가 지난 1분기 보유 미국 주식을 거의 절반으로 축소한 것으로 확인됐다고요? 지금 보면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규정을 보면요. 네. 미국에서 거래되는 그 주식 1억 달러 이상을 그 사서 운영하는 국부펀드 같은 기관 투자가들은 분기마다 그 보유 주식 상황을 공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거기 따라서 이제 보고된 내용을 블룸버그가 입수해서 보도를 했는데 사우디 국부펀드가 지난 1분기에 보유 미국 주식을 뭐 근 절반 정도 축소한 걸로 그렇게 나타났습니다. 구체적으로 보면은 뭐 어떤 종목들을 팔아내지 이런 것도 나옵니까? 나옵니다. 네. 지금 지난 3월 말 현재 미국 보유하고 있는 미국 상장주 시가총액이 180억 달러인데 이게 지난해 4분기에 350억 달러에 비해서 뭐 거의 절반으로 줄어들었습니다. 특히 아마존닷컴, 마이크로소프트, 세일즈포스 같은 대형 기술주는 전부 팔아치운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 대신 자금 부담이 적은 콜옵션으로 대체를 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네. 많이 올라서 차익 실현을 한 건 아닌가 뭐 이런 생각도 들긴 그리고 또 하네요. 뭐 기술주 브렉록 팔았다니까. 지분, 네. 브렉록 그다음에 세계에서 제일 큰 크루즈사이죠. 카니발 지분도 그렇고 부킹닷컴 모회사 지분도 전부 처분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네. 다음 얘기 해보겠습니다. 노르웨이 국부펀드 얘기도 좀 해볼까요? 윤리 우려 얘기가 여긴 있습니까? 미국, 중국, 인도 기업. 네. 여기는 운용 자산이 1조 6천억 달러니까 세계에서 네. 가장 큰 국부펀드죠. 아까 말씀드린 그 사우디 국부펀드는 이제 운용 자산 규모로 6위 정도가 되어 있고요. 여기가 이제 여기는 이제 특히 그동안에 뭐 윤리 문제, 그다음 화석 연료 기업 투자 같은 것도 안 한다고 했고요. 하는데 이번에 보니까 윤리 우려 때문에 미국, 중국, 인도 기업 세 곳을 딱 집어서 투자 안 하겠다 발표를 했습니다. 보면은 그 미국은 방산기업 L3 해리스라는 곳인데 여기는 이제 핵무기에 들어가는 부품을 아마 생산하는 모양입니다. 네. 그 다음에 중국 운송 설비 메이커인 웨이차이 파워, 그 다음에 인도 재벌 아다니 그룹 산하 항만운용사 아다니 포트 세 곳을 투자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네. 뭐 무기를 개발하거나 전쟁에 뭐 참여하거나 인권 침해라든가 이런 뭐 그런 것들을 이제 이유로 들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얘기해 볼까요? 파키스탄 유력 인사들 이 자국 경제난이 심각한데도 15조 원의 부동산을 두바이에 보유하고 있다고요. 파키스탄 지금 뭐 IMF 구제 금융 받고 뭐 지금 뭐 대외 부채가 한 1,000억 달러가 넘는 걸로 돼 있고 지금 심각한 상황이거든요. 네. 그런데 그 전 세계 그 탐사 보도 프로젝트 있죠. 거기서 폭로한 내용을 이제 현지 언론이 어제 보도를 했는데요. 보니까 참 대단하네요. 현직 대통령 자녀, 그다음에 뭐 전직 총리, 그다음에 얼마 전에 죽은 뭐 대통령, 그다음에 뭐 고위 정치인, 뭐 퇴역 장성, 뭐 두루두루 심지어는 경찰서장까지 포함돼가지고 한 17,000명 정도가 두바이에 110억 달러, 우리 돈으로 14조 8천억 원 상당의 부동산 한 23,000건 가량을 보유하고 있다는 겁니다. 참 이게 어떤 이런 그 참
나라는 힘들고 이런데 지금 보니까 그 현직 대통령 아들 이 사람은 외무장관도 지나고 지금도 하원 의원이라고 하는데 네. 여기 포함해서 누나 뭐 동생들 셋이 한 집 4채 정도를 보유하고 있는 모양입니다. 호화주택을. 지금 근데 조금 더 좀 표현이 그렇지만 가관인 건요. 네. 아, 우리가 뭐 잘못했느냐, 다 신고했다. 이렇게 또 주장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부인이 이제 부동산을 가진 걸로 돼 있는 내무장관도 당구에 신고했다 하면서 해당 부동산은 1년 전에 매각했고 최근에 딴 걸 샀다. 그래서 오히려 차라리 입을 다물고 있지. 이런 게 비판의 소리까지 나옵니다. 나라가 좀 어려운데요. 네. 글쎄, 뭐라고도 말씀드리고 싶지가 않습니다. 그러게요. 고위 당국자들의 이런 이야기, 뭐 파키스탄의 이야기지만 전해드렸습니다. 자, 국제뉴스 중요한 내용들 핵심적으로 전해주셨네요. 워싱턴이 선지규 선임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